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고 돌싱입니다. 제가 돌싱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크게 갈비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살았고 돈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여유는 있으셔서 저도 부모님과 함께 결혼 전까진 내내 서울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신혼집도 당연히 서울에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에서 일반 이사를 다녔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파국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에 먼저 결혼한 선배들 말로는 너무 지극한 자랑 결혼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진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간과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결혼할 당시에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서 결혼 전에 정말 소개팅이 선보는 걸 빈번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꾸 소개팅이나 선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참 진국같이 느껴진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에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걸 어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인사를 갔는데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서 쭉 살았더라. 근데 저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가까이에 살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쉬운데 이렇게 멀어야 자주 오라고도 못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보다 당연히 집값도 싸고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참고 살았던 이유가 아들한테 서울에 신혼집을 꼭 해주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전 시부모님이 모는 돈으로 서울에 신혼집을 약속하셨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죠. 근데 결혼하고 한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전 남편이 자꾸만 지방에 사는 전 시모 얘기를 꺼내면서 지방이라서 아무래도 병원 다니기 불편하다며 계속 수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시부모 집에서 살고 서울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자기 부모님 살게 하자는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렇게 저에게 하자고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저 남편이 효자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이야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딱 2년만 눈 감고 바꿔서 지내자고 하면서 복잡한 서울보다는 넉넉하고 인심 좋은 지방에서 힐링도 하고 애도 차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먹히 얘기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계속 가하려고 병원 핑계대면서 꼼수 쓰는 거 계속 봐줄 생각 없다고 피곤하게. 뭘 참고 살겠냐. 이혼하자고 질러버렸고요. 결국 전 남편과 이혼하고 서울 신혼집은 처분해서 반씩 소유하기를 했습니다. 평생 참고 사느니 이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이건 절대로 후가 돌싱이 되어 서울 신혼집 한 돈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갈비집을 오래 운영하시는 걸 보면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너 정말 한 식당 혼자 잘할 수 있겠어? 차라리 우리가 해오던 갈비집을 분점 내줄 테니까 그걸 운영해 보는 건 어때? 엄마, 솔직히 그냥 회사 다녔으면 했는데 회사에 이혼한 거 소문 퍼진 거 다니기도 싫고 6개월 만에 이혼이라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를 내을 텐데 나 그거 견디기 싫어. 엄마, 아니 그럼 조금이라도 쉬다가 이직 준비하면 되잖아. 자영업이 내가 봐서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라서 엄마는 좀 걱정이 된다. 엄마, 나 원래부터 식당 한번 내 손으로 해보고 싶었어. 그동안 엄마랑 빠람 갈비집 크게 잘 운영하는 거 이미 봐왔잖아. 대신 고기 갈비는 지겹고 나는 한식 좋아하잖아. 한식당에서 반찬 많은 집으로 열어버렸고. 아니, 회사 아무 일 없이 다니던 애가 이혼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지. 식당 원래 해보고 싶다는 말 없었잖아. 하긴,
우리 집도 갈비집 치곤 반찬이 많은 편이지. 너도 어깨 너무 보급 배운 게 있을 텐까 말리진 않을게. 우리 딸 한번 잘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나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는 자취하는 곳 근처에 한 식당을 차렸습니다. 저희 식당이 한식당이라 그런지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 저녁에 주로 많이 왔고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손님이 생겼어요. 자기가 근처 회사 대표라서 직원들 도시락을 사러 왔다면서 매일 50만 원 어치씩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죠. 사실 도시락 아이디어를 준 것도 이 남자 손님이었어요. 원래 저도 도시락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 남자 손님이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테도 사주고 싶은데 매장이 좁아서 다 데려오면 좀 그럴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락도 만들어 파는 거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남자 손님이 참 배려심도 깊고 아이디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회사 대표는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인간적으로 좋은 호감이 생겼고요. 생각해보니까 반찬은 어피 많이 들고 하는데 레용 도시락만 사서 담아서 봐. 어서 주면 간단하잖아요. 게다가 도시락을 시작하면 근처 회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먼 곳까지 배달로 장사가 가능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 남자 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자기가 매일 평일마다 도시락 50개씩 주문하겠다고 일단 시작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부터 월화수목금 매일 도시락 50개씩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다른 날처럼 똑같이 도시락 50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시락 주문을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전 당연히 오늘도 도시락 50개를 가져갈 줄 알고 아침 일부터 만들어 놨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 남자 손님이 아니면 가게 매출이 휘쳐 있는데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 남자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 여보세요. 아, 연락 주셨네요. 도시락 주문 취소한 건 들으셨죠? 네, 직원분한테 연락 받았어요. 혹시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한번 전화드려 봤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주문 취소라고 직원분이 말하셔서 오늘은 직원들이 다른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요. 이제 됐나요? 평소와 달리 시큰둥하게 말하는 남자 손님의 태도에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부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원하시는 반찬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좀 바빠서. 네, 그럼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도시락 주문 주시고요. 네, 그럼 이만. 차갑게 전화를 끊는 남자 손님에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뭐 실수한 것도 없고 단순 변심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남자 손님이 매일 도시락 주문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인지 기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매일 주문을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번번이 그 남자 손님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남자 손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예 고정 매출로 도시락을 팔아보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머리랑 화장도 좀 신경 써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일식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남자 손님이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혼하고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 가게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 손님에게 당시 저는 이 오후 그 누구든 만나는 거에 좀 질려 있었기 때문에 저의 솔직한 사정을 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 손님이 많이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기분이 상한 건지 다음 날부터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매일 점심마다 도시락 준비해서 식탁에 쌓아놨는데 그걸 다른 손님들이 보시고는 이제 왜 도시락 안 파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식당 메뉴에 도시락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매출이 확 늘게 됐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그 남자 손님이 저희 가게에 왔더라고요. 직원들이 도시락을 받아야 하겠다면서 도시락 50개씩 다시 주문하겠다고 하길래 저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최소한 아침식까지 최종 주문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불이고 지난번처럼 갑자기 취소하시면 저희는 손해가 크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은 저를 보며 쉬고 있더니 계좌번호 하나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내시면 된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1,000만 원을 저에게 입금하더라고요. 여기 선불로 1,000만 원 보냈습니다. 하루 50만 원 넘으니까 한 달치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여기에서 차감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돈 떼어먹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후하게 말하길래 그래도야 싶어 저는 다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금액이 크네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주문하셨던 것처럼 주문하실 때마다 선입금하시고 주문해주세요. 아침 9시입니다. 그때까지만 받을 거예요.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랬더니 다시 그 남자 손님은 50만 원 어치씩 도시락을 몇 번. 중간중간에 주문을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도시락 손님들도 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도 늘 마음 한켠에 그 남자 손님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고요. 어찌됐든 그 손님 덕분에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고 이제는 가게에 알바까지 고용하며 매출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시다가 이렇게 매출이 쭉쭉 늘어나는 걸 보시더니 안심하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남자 손님은 저희 가게 단골이 됐고 저도 남자 손님이 올 때마다 늘 반갑게 반겨주며 저희 가게 매출 1등 공신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게 남자 손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자주 보다 보니까 이야기를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동시에 돌싱이고 그 남자 손님도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2살 연상이었습니다.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근데 남자 손님 말로는 자기 엄마가 사업해서 돈이 많았고 그 덕분에 집안에 돈이 많아서 꼬이는 여자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객관적으로 그 남자 손님은 잘생긴 편이었고 옷도 귀티나게 입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순진했다 결혼하자던 전처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줄 몰랐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소개기를 꺼내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죠. 전처가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쿨하게 전처에게 가게를 하나 차려줬거든요. 저도 뭐 제 통장 가져간 거야. 어차피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냅뒀고요. 근데 차려준 가게를 담보로 해서 가게 운영은 안 하고 맨날 명품 사고 돈을 펑펑 물 쓰듯이 써서 그 멀쩡한 가게 하나를 다 날더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충격이 크셨는데네. 전혀요. 근데 전초가 갖게 날려먹은 걸 들키고도 저한테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집안엔 돈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요. 아니냐면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전처를 보면서 저는 이혼에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했네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5년쯤 되었겠네요. 사장님은 저는 6개월 살다가 이혼하고 지금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전 시부모님이 지방 살다가 서울에 신혼집을 해줘서 처음엔 심했거든요. 근데 병 핑계 대면서 시부모님이랑 합가 자고 난리쳐서 이혼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셨군요. 결혼을 6개월이면 더 많이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속이 많이 상하셨겠다. 것도 있겠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근데 사장님, 저의 이혼 사유가 어쩌면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 참 놀랍네요. 이렇게 속얘기를 터뜨리고 나니까 사장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아직 사장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예요. 저에게 마음 한편만 내어주시면 제가 정말 잘해드릴 자신이 있는데요. 혹시 죽일까요? 그때 남자 손님이 저에게 훅 들어오며 고백을 했습니다. 속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가까워진 느낌의 남자 손님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두근거림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 손님의 고백을 받아줬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자꾸 외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분명히 많다고 했는데 회사 대표인 사람이 매일 50만 원씩 쓰던 거를 외상 걸어 달라는 걸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당겨왔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요즘 회사가 혹시 힘든 거냐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를 의심하면서 시간을 각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고 남자친구는 2일간 연락이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정말 남자친구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언젠간 풀리고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서 그동안 남자친구가 상한 거를 싹 다 주셔십니다. 남자친구에게 평소 듣던 대로 엄청 쿨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사장님 좀 테스트해 보자고 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전체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알죠? 자기 식당 차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높게 사고 있는데 혹시 외상을 계속하면 우리 아들한테 대하는 게 달라질지 뭐 그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스토리를 더 길게 자세하게 듣게 되니까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이해가 아예 안 가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가진 게 말하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바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동안 미안했다. 자기 진심이라고 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반지를 주는데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는 사이가 됐죠. 저희 식당에서 매일 50만 원씩 남자 손님 이제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과 제까지 결심하고서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조금 의심했는데 실물을 딱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됐고요. 잠깐이나마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의심했던 게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외상을 그렇게 갑자기 막하 의심을 안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가망가나 아니면 지금까지 혹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겼나. 숨겨진 자식이 나타났나. 온갖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테스트한 건 맞지만 자기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하는데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편이 편할 것 같았고요. 이미 프로포즈도 받은 상태였으니까 얼른 재혼 준비에 집중해야겠다 생각했죠. 하긴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매일 가게에서 도시락 15,000원짜리를 3개씩 사가는 회사의 대표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또 돈 어린 여자를 잘못 만날까 봐 걱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 30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 못지않게 사업 능력도 뛰어날 거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하면 서울에 신혼집을 구할 거라고 원하는 곳 말해보라고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냐고 자꾸 물어봐서 저도 행복한 상상에 조금 들떠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의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었으니 이번에는 유럽으로 갈까 아니면 발리로 가볼까 하면서 말이죠. 서울 신혼집도 저번에 살았던 동네는 꼭 피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지만 어쨌든 그 동네에 살면서 제가 세력으로 불렸으니 그리고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울 중에서도 신혼집으로 구하고 싶은 곳들을 3곳 정도 추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젠 고생 끝, 정말 행복. 시작인가 보다 하면서요. 이제야 저도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 결혼하나 보다 싶기도 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남자친구를 소개해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 했는데 일단은 부모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첫 결혼 전에 전 남편을 친정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그래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좋지 않겠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도 다 무시 못하는 환경이라면 저 남편이 지방에 다시 내려가서 살자고 하면 어쩔 거냐고 하셨는데 그때는 전 남편이 이렇게 결혼하고 돌변할지 몰랐어서 그럴 일 없다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먼저 보여드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식장도 잡고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에 속도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소개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었다면서 만날 날부터 잡자고 하길래 일정한테 얘기해보고 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저희 가에 불쑥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이런 말은 내뱉으시는 겁니다. 너, 그 남자랑 살면 내 인생 아주 그냥 쪽 나는 거야. 알아, 넌 나한테 아주 고마워하게 될 거다. 내가 내 인생 구한 거야. 구했다고. 내 말 새겨들어. 할머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혹시 제가 만나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이름이 최우인요. 아주 잘 알다마다. 그놈이 바로 내 사위였던. 다행히 이번에는 이름을 안 받거나 보구나. 그럼 그 시어머니는 동료 사기꾼을 만나봤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미 전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그 낯선 할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저의 남자친구를 정말 믿고 있었고 믿고 싶었고 사랑했으니까 그런 놈인지는 꿈에도 모르고요. 아네, 저도 남자친구 전처 이야기라면 이미 다 들어서 압니다. 시어머니한테 가게 차려달래서 차려줬더니 그 돈으로 명품의 차에 물 쓰듯이 돈 다 써서 가게 하나를 다 날렸다면 그랬더니 낯선 할머니가 씩 오시면서 듣는 저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말 상상 초월의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재혼 준비 고모고 싹 다 올스탑했습니다. 제정신으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차업 당일 줄 알았지? 내 딸도 그렇게 당했다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나한테 인생 조지 뻔한 거 구해줘서 고맙다고 큰절하고요. 싶어질 테니까. 자, 그럼 시작하지. 나 할머니는 제 남자친구가 자기였다면서 적의 모든 것을 폭로해. 남자친구는 돈 많은 돌들만 찾아다니면서 돈을 하는 전형적인 사기꾼 제비라고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남자가 들러붙었던 걸까요? 저희 부모님 갈비집 얘기를 듣고 온 걸까요? 아니면 서울에 떡하니 한식당을 차린 젊은 장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 순간 정말 돈 많은 돌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을 했는데요. 할머니,
딸이 정말 그 사기꾼이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위였던 건가요? 아, 그럼 우리 딸도 당해서 그놈이 돈 날리고 도망가서 연락 두절되는 바람에 지금 실어증 걸려서 집에만 누워있다니까. 나도 네 딸이 당했으니까 알았지.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이야기까지 모두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할머님의 따님은 꽃가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썼던 수법 그대로 매번 꽃을 50만 원 어치씩 사갔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머리카락이 다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하시나요? 딱 제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은 꽃가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대박 손님이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 곳을 무슨 50만 원 어치씩 매일 산다고 하길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인가 싶었지. 그게 그놈 수법인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부터 열 끝까지 저한테 했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우리 딸내미 당해. 알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장님들을 건드렸다. 그만 카피하는 사장님, 중고차 파는 사장님, 가방 파는 사장님, 옷가게 사장님, 디저트 가게, 레스토랑, 그리고 신발 가게 사장님까지. 아주 셀 수도 없더라고. 다 하나같이 똑같았어. 수법이 말이야. 그런 사기꾼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렇게 다 사기를 친 거래요. 그럼 그런 놈들한테 진짜가 있을 리가 있겠나? 싹 다 가짜야. 우리 딸 표정이랑 똑같군. 그래도 식당 사장님은 절대 실어증 걸리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져야 되는 거야. 아직 놈한테 돈 준 건 없지. 돈은 또 벌면 되고 그놈한테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진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소비하는 가짜의 같은 사기꾼이었던 할머니는 자기 딸이 당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놈은 버젓이 다니면서 또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뻔했다며 그래서 저를 구해주려고 일부러 수문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저를 위해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 딸 사진이야. 난 다시는 우리 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다른 건 없었어. 내가 오히려 다행이네. 식당 사장님은 내가 지킬 수 있어서 말이야. 할머니가 울임 섞인 목소리로 따인 분의 사진을 핸드폰을 꺼내어 보여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저의 인생을 구해주시어 나타난 히어로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따인 분의 복수와 제 복수를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알고 보니까 역시 제 남자친구가 회사 대표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고 게다가 할머니 딸한테서 뺏은 돈으로 저희 가에 도시락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예비 시어머니는 사기꾼 한 명을 더 끌여들였고 저에게 한탕 제대로 하면 조금 나눠주기로 하고 외상값을 갚은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으나 그리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할머니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에 드시면 저 좀 도와주시고 따님 복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뭔데 뭐든 말해봐. 내가 우리 딸 복할 수만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나. 어서 말해봐봐. 그게요. 사기꾼 놈들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작전은 그랬더니
할머니는 본인이 꼭 바라던 바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벌받게 하기로 작전을 세웠어요. 어차피 돈 때문에 여자들한테 접근하는 놈이라서 그놈을 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을 세워놓고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았죠. 저는 남자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저도 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거짓말하는 것도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정말 사기꾼들은 밥 먹듯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니 종족이 정말 다른 인간들인가 싶었습니다. 저번에 외상도 다 한 번에 갚아주고 내가 경황이 없어서 어머님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 해드린 것 같아. 이번에 어머님한테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꼭 같이 보고 싶다고 전해드려주라. 우리 가게로 잠깐 자기랑 같이 오면 어떨까? 오늘 괜찮으시다고 하면 오늘 와주라. 무슨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 엄마 아시다시피 사업하고 좀 바쁘셔. 꼭 만나서 들려야 되는 이야기 아니면 나중에 내가 전해드릴게 어때? 아니 꼭 뵙고 들려야 되는 얘기야. 우리 결혼 준비 문제로 꼭 상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 물론 지금까지 자기한테 들어온 어머님은 내 전 시어머니랑 완전 판지 알아. 그래도 시리고 넘어가고 싶어. 우리의 진지한 재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야.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땅이 좀 있거든. 그 얘기를 해볼까 해? 뭐, 정말 나 감동이야. 자기도 나랑 재혼에 정말 진심이라는 거 확실히 알겠어. 그래,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엄마한테 자기네 가게로 와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 그 반의 준비를 하고 저와 할머니가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약속한 시간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둘이서 웃으면서 팔짱 끼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됐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할머니가 나와서 딱 남자친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기억하지? 소방이 사기꾼 같은 놈아. 역시 돈이라니 아주 냄새 맡고 쫄래쫄래 쫓아왔구만. 개벌, 난 못 준다더니 이걸로 널 잡을 수 있어서 이제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다. 아이 뭐야? 아, 장모님이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저기야. 다 오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사실 결혼을 2번 했었는데. 퍽이나 헛소리 하지 마라. 2번이 하느라 20번 할 뻔했다고 해야 말이 맞지? 그때마다 이름도 바꿔 다녀서 내간에 얼마 없는 사진 가지고 찾아다니느라 용 좀 썼다. 그래도 이 아가씨는 내가 구해서 망정이지. 넌 머리가 나쁜 거냐? 멍청한 거냐? 어떻게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아유, 참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자기야, 나 믿지? 저 사람 말 믿지 마. 나 회사 대표야. 매일 50만 원 어치씩 도시락 싸가는 사람이라고. 그건 자기도 알잖아. 그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저는 단지 곱게 놔두지 않을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든 그냥 지나치게 놔둘 순 없었어요. 뭐, 제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세 분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떠날 즈음 미리 호출해둔 경찰들이 도착해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사기를 꾸미던 남자친구를 붙잡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억울하다며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주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였구나 싶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제 사람이나 어머니가 되지 않아. 부자도 아닌 사장님 도와 꼬치 팔아주는 사장님의 돈도 똑같이 털었더니 그렇게 털어먹은 사람은 지금 실어증 걸려서 집에만 누워있는데 경찰관님들
얼른이 사기꾼 간방에 넣어 주세요. 아이, 나는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난 몇 번 안 도왔는데, 진짜예요.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진짜 단타로 치고 빠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악랄한 놈은 이놈이 여자들 등쳐먹는 천하의 못된 사기꾼 놈이라고 20번이 아니라 30번도 터졌을 거예요. 원래는 저 말고 같이 사기치던 다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저는 빼주세요. 전 상관없다고요. 아이, 진짜 누나 혼자만 살겠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저야말로 진짜 억울해요. 제가 사기친 건 딱이 꽃집 누나랑 한식당 누나 이렇게 둘이고요.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 이름이 최우이니 레파토리가 먹힌다고 해서 제가 같으니 고 한번 따라해본 거예요. 제 이름은 최한이 아니라고요. 얼른. 이놈들 끌고 가서 제대로 벌 받게 해주어서 난 이놈 쳐 넣었으니까 더 이상 소원이 없네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누워있는 우리 딸한테 조금이라도 면목이 생겼네요. 할머니, 별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저는 정말 할 뿐인 거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그 다음 피해자가 됐겠죠. 내가 50만 원 어치 싣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놈이라고 하면서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가 아니면 힘든 거라면서 드디어 급에 맞는 놈이 나타난 거 아니냐며 기뻐했어요. 우리 착한 딸내미가 그거 듣고는 더 그놈한테 빠져들었고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그게 어떻게 할머니 잘못이겠죠? 할머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따님분께서 듣는 걸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얼른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머니께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딸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관 분들은 그 사기꾼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고요. 정말 통이다. 다행이다. 시원하다. 그리고 허망하다. 여러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입만 벌리면 정말 자동으로 거짓말을 했었죠. 정해진 레파토리에 따라서 심어 주문 취소도 저한테 도시락 주문 취소 처분이 한 번 취소되어서 가슴이 철렁해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50만 원 어치씩 사가는 손님.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축복이자 정말 미안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특징. 저의 남자친구가 해왔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름이 돋았던 거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귀고 나서 몇 번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같이 사진 찍자고 했더니 자기는 사진 찍는 걸 싫어하고 찍어주는 걸 좋아한다면서 저만 열심히 찍어줬거든요. 그게 딱 자기 얼굴 증거로 사용될까 봐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였더라고요. 알고 나니 더 뻔뻔하고 어이가 없고 저도 똑같이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사리잠 지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이 생길 거다 이런 말들로 사기를 치는 것보다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 바보 만들고 평생 모아는 돈까지 갈취하는 이런 것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금방 좋아질 것 같은 만병통치 같은 것들에는 항상 거짓이 따른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눈앞에 보이게 되면 마음이 쉽게 어두워져서 사리 구별을 잘 못하게 된다는 옛말이 있는. 그런데 이번 일에 겪은 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제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도 찾아왔어요. 할머니 따님도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조금씩 말을 하면서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래도 다행이에요. 친구한테 빌린 돈은 아직까지 별로 없어서 오히려 큰일 당하기는 피했어요.
정말 운 좋게 할머니 덕분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따른 대로 더 베풀며 받은 것을 나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곳에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베풀면서 살기 때문에 새로운 행복과 소소한 즐거움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